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2기 경제팀에선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탄력 근로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내일 벌일 예정이고 정부는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모임을 모레 열 예정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와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까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닛산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하고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교체 후에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서울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김수현 정책실장이 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 실장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처음으로 회동한 자리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경제, 국내외 경제 상황,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안 통과와 세법 개정안 처리 안건, 내년 후임 부총리를 위한 기초작업, 다음 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 관련해서 내용이 요즘 이슈인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도 규제 개혁 등 혁신 성장을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혁신 기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며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게임의 틀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전환하는 상생 방안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이 발족하면 좋은 팀워크를 이뤄야 한 팀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임이 부임해도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비정규직법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최대 지지 세력인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비정규직법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낸 보고서인데요. 지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긴 했지만 전체 일자리가 줄고 남아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고용은 증가했지만 규제 대상인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사용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신에 규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즉 용역과 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2년간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 파견 근로자 역시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KDI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와 동시에 이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부장역을 줄이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기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도 노동계 설득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이번 달 초에 여야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래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 근로제 기한 확대와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여당 측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탄력 근로제를 두고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갈등 전선에 지금 나서는 모양새죠.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던 한국노총도 지난 17일 집회에 이어서 강경 방침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 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내일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노총을 빼고 이 경로사위 첫 회의를 오는 22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노조간 관계가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노동계 간의 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단위 기간인데요. 정부는 왜 이걸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노동계는 왜 여기에 반발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현행법상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서 이 탄력 근로제를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배경 좀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 7월부터 바뀐 것들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이제 주당 법정 시간은 40시간이고요. 여기에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 기준으로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그럼 저 탄력 근로제는 뭐냐? 탄력 근무제는 뭐냐? 유연 근무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주당으로는 52시간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3개월 내에서는 일단 주당 52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이번 주에 64시간이라면 다음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 2주 기준으로는 108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나 좀 더 많이 일할 때가 있고 좀 쉴 때가 있는 건데 이것을 3개월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와 여당은 6개월 또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이 탄력 근무제를 연장하자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탄력 근무제를 좀 해보니까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쭉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일단 멈추고 나머지 더 일이 필요할 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건데 좀 해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당초에 정부가 이것을 목표로 했던 거는 일단 이게 고용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일하는 분들은 주 52시간밖에 일 못하면 나머지는 신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신규 고용은 없고 거기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도 급선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 현행의 이 단위 시간인 3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실효성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최장 6개월 그리고 이제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애초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변경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지금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노동계 뭐 강력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네. 아마 노동계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믿었던 정부와 여권 스스로가 이 탄력 근무제를 더 주장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주 52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옮기자라는 쪽으로 나서고 있어서 아마 이런 태세 변화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나오는 것은 정부와 여권은 일단은 이 탄력 근무제의 그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는 하자. 즉 6개월 내에서는 열심히 막 일할 때는 뭐 주당 64시간 일하고 쉴 때는 뭐 주당 40시간을 쉬고 이거를 하자라는 거고 아예 야권과 재계에서는 1년까지는 봐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도 3개월, 6개월 뭐 여러 사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주 52시간을 했던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뭐 새로운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이런 정론적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3개월보다는 조금 퇴색되는 뭐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네. 노동계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이 단위 기간을 더 늘렸을 때 이제 주 64시간까지 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평균적으로 주 40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수개월씩 연달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탄력 근무제를 하더라도요. 네. 뭐 단위 기간이 어찌 됐건 간에 일주일 동안 100시간 일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법으로 일단 주당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입니다. 네. 그건 탄력 근무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노동계의 주장은 뭐냐? 64시간인데 만에 하나 이걸 6개월이라든가 1년으로 연장을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상을 노동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과로사의 기준이 바로 주당 60시간 이상 3개월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정부와 여권이 방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연장 근로수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법을 법규를 보면은 일단 40시간 일할 수 있고 12시간 연장에 150%의 초과 근로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이 채워져 있는데 탄력 근무제를 할 때는 주 52시간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장 근무,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 삭감 그렇군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뭐 노동계 측에서 한 7% 정도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발의 이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는 2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이 돼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모레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의 출범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와 노동계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지 뭐 접점을 모색할지 궁금해지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수령, 그러니까 변곡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되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탄력근무제 이슈도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함께 지금 같이 논의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노동계와 민노총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특히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번에 경노사회, 그러니까 경제사회 노동사회위원회에 민노총을 아예 배제를 시켰던 이 부분 역시도 정부와 여권에서도 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뭐 적어도 6개월 연장은 끝까지 좀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평행선이거든요. 근데 뭐 총파업 이후로 글쎄요 어떤 타협점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다가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적폐 청산 추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에게 출발선의 불평등과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 유착과 사익 편취 3개 분야와 9개 과제에 대한 생활 적폐 청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포럼 서울회의가 본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오전 행사가 막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본회의는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라는 주제에 맞춘 3개의 세션으로 동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1세션은 세계 경제와 지역 협력을 주제로 리웅 화용투자그룹 이사회 의장과 이희범 전 장관 등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보호무역 기조를 극복할 대안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세션은 홍영표 삼성 SDS 사장의 사회로 과학기술 혁신이 논의됐고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 3세션은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이광재 여시제 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오전 세션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이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반기문 보아오 포럼 이사장, 중국 측 인사 등과 조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식 개막식이 포함된 오후 일정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본회의 공식 개막식과 주제 연설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반기문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국의 왕용 국무위원이 양국을 대표해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재계에서는 허창수 정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불안한 통상 환경에 대한 아시아적 대응과 해법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쓰러져 가던 일본 닛산 자동차를 맡아 흑자 기부를 회생시킨 것으로 잘 알려진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 자동차 회장이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실제 받은 것보다 훨씬 줄여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곤 회장이 체포된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본인이 받은 보수를 대폭 줄여서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기업 CEO들이 연간 얼마의 돈을 받는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건데요. 도쿄지검에 따르면 곤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자신이 실제 받은 보수보다 50억 엔, 우리 돈으로 500억 원 정도를 적게 기재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곤 회장이라고 하면 뭐 카리스마 경영으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됐을까요?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서 몇 달 전에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복수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회사 측은 권 회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그레그 켈리 현 대표이사도 권 회장의 부정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역시 해임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최고의 경영자라는 찬사를 받았던 권 회장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인 건데요. 권 회장은 닛산 자동차가 지난 1999년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에 인수했을 때 경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만에 망해가던 닛산 자동차를 회생시켜서 유명해진 글로벌 경영인인데요. 2000년에 닛산 자동차 사장으로 승진했고 2005년에는 모 회사인 르노의 사장이 됐고요. 2016년에는 지분을 인수했던 미쓰비시 자동차 회장까지 만든 그동안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현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도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거의 1년 만에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급등했던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4% 하락한 105.42를 기록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 103.0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11개월 만에 하락한 겁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급등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진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수산품은 전달보다 10% 가까이 떨어지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값이 가장 많이 치솟았던 시금치와 상추, 무, 배추 등이 눈에 띄게 내렸는데요. 축산물도 전달과 비교해 10.6% 내리며 하락폭이 33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것을 국내 공급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102.65로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원재료는 2.9% 뛰었고 중간재도 0.3% 올랐으나 최종재는 소폭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해 측정한 총 산출물 물가 지수는 101.74로 전달보다 0.1% 내렸습니다. 농림수산품이 9.4%, 광산품이 0.2% 내렸고 공산품은 0.3%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조금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국 통계는 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규제 때문에 서울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 통계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달 실제 거래는 크게 위축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9.13 대책 발표를 앞두고 8월과 9월 초까지 활발했던 매매의 실거래가 신고가 10월에 몰린 것이 이제서야 수치로 반영된 겁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는 19,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달 대비 440여 건 감소에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만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9.13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 건수들이 지난달에 집계된 겁니다. 비슷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92,000건을 넘어 1년 전보다 46%나 급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통계상으로도 급감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이번 달 들어 오늘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난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 1,869건이 거래됐었는데 오늘 오전 확인한 결과 338건에 그쳤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까지의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불과 2,400여 건이었는데요. 9월 전체 거래 건수가 10,000건이 넘었었기 때문에 월말에 이번 달 수치가 다 집계되더라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6월 기록한 월별 최저치인 4,700여 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는 7만 6천 건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 실적 4만 3천 건의 2배가 될 걸로 추산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가족분들과 캠핑 즐기시는 분들 난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일부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캠핑용 난로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등유를 이용해 심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의 캠핑용 난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대상 8개 제품 가운데 절반인 4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난로가 넘어진 이후 10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만 하는데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기름난로 관련 피해 사례 중 40%가량이 화재 사고였습니다. 네,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해 물질도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네, 등유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 일산화탄소인데요. 다행히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2개 제품은 10도만 제품이 기울어져도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한국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제품 구조 개선과 무상 수리 등을 약속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캠핑용 난로에 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정부의 소비자 정보 공개 사이트인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간의 북핵 협상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워킹그룹이 미국 시간으로 20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과 함께 열리는 1차 회의에선 북한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포천 화도 고속도로 공사가 어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포천 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동북부 구간으로 2023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잡는 등 회계 처리를 왜곡한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가 28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테마 감리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중징계 대신 경고와 시종 여부 등 계도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채소 가격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10% 넘게 더 들 걸로 추산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5만 1,400원, 대형마트는 28만 1,2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2%, 14% 늘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는 무역 갈등과 기술적 실적 우려에 일자리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영향으로 지금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0.9% 하락해서 2,08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9% 하락해서 6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입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독과점 조사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미국의 기술주 급락 여파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실적 불안정에 힘입어서 지금 3% 하락해서 98,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바이오주가 좀 입주입니다. 우선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본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의 안정성 증진용 조성물 미국 특허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